안녕하세요. 네, 지금 소개받은 최은식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투스 인문논술에서 이제 지금 5년째 1타 강사를 유지하고 있고, 여기 목동의 사과나무 학원 그리고 다른 데서도 이제 인문논술 대표 강사를 하고 있는 강사라고 이제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논술로 대학교를 들어갔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이들을 10년 넘게 논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1시간 정도 좀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논술 관련된 정보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대비하는 게 좋은지 이런 것도 좀 말씀드리고요. 질의응답 시간도 저는 오늘 뒤 스케줄을 다 빼고 와서 좀 충분히 모든 분들의 궁금증이 다 이제 풀릴 때까지 저는 있을 예정이니까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많이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논술 설명회 때 사실 가장 먼저 드리는 말씀이, 사실 합격을 위한 길은 논술만 있는 게 아니고 교과 종합이 먼저 있죠, 사실은. 저도 결국에는 논술로 대학교를 갔지만 처음부터 논술로 대학을 가야지라고 생각했던 건 전혀 아니었어요. 저는 처음에 내신으로 일단 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외고를 준비했었는데 외고반에서 아주 열심히 하던 학생으로 유명했었는데 떨어진 거예요. 이제 얼마나 간발의 차이로 떨어졌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되게 아까운 차이로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반고를 가는데 이를 바득바득 갈고 갔어요. 여기 가면 무조건 전교 1등 해야지 라고 이를 바득바득 갈고 가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1등은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한 500명 좀 넘는 정도 중에서 그래도 꾸준히 20등 안에는 들었는데 5등도 해보고 최고 잘한 게 5등인 거예요, 전교에서. 이제 이걸로는 목표대학교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담임쌤도 너 이걸로 스카이 가려고 하면은 이거는 안 된다 아직. 그래서 1학년 내내 열심히 하다가 이걸로는 좀 모자란가? 스카이 꼭 가고 싶은데. 그래서 생각한 게 이제 나는 정시파구나 라고 이제 2학년 때 마음을 바꿉니다. 그래서 2학년 때부터는 내신은 조금 이제 힘을 빼고 수능 공부에 이제 박차를 가해서 아주 열심히 하게 돼요. 제가 학교에서 어떤 캐릭터였냐면은 약간 이제 안타까운 캐릭터인데요. 공부 열심히 하는 걸로는 이 친구를 이길 자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런 캐릭터였어요. 학교에서 왜 그런 친구 있잖아요. 코피 제일 많이 난 친구. 예. 제가 일주일에 한 3-4번 났던 것 같아요. 공부도 당연히 제일 열심히 하고 쉬는 시간에도 제가 노는 꼴을 본 학생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3년 내내 당연히 엎드려 잔 적도 한 번도 없고, 쉬는 시간에 제가 노는 걸 보면 이게 약간 애들이 얘기를 할 정도로 제 이제 공부 안 한다고 할 정도로 전교에서 가장 유명한 공부 제일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는데 성적은 그거에 비하면 항상 안타까웠던, 제가 왜 전교 1등이 아니지? 라고 생각이 들었던 그런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수능도 진짜 열심히 했었는데 정시파 기준으로 그냥 경희대 정도를 합격할 정도는 나왔는데 계속 이제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스카이 갈 수 있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되지? 라고 사실상 고등학교 3학년 9월 모평까지 버텼어요. 9월 모평에는 진짜 잘 나오겠지? 그래서 끝까지 갔는데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구나. 그럼 나한테 남은 길이 뭐지? 그때 이제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이건 한 번도 안 해봤던 거니까 혹시나 여기서는 뭔가 답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고3 9월 이후에 조금씩 들여다봤습니다. 사실 그때쯤에는 논술을 너무 늦게 시작한 거라서 사실 내년에 가야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시작했었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스카이는 못 갔지만 이걸로 서강대 정외과를 가서 여기까지가 일단은 내 한계인가 보다라고 해서 대학교를 들어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가르쳐서 열심히 논술 공부를 해서 결국에는 원하는 대학교를 들어간 저의 애 제자들이 상당수는 저랑 되게 비슷해요. 처음부터 예를 들면 선생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 책을 좀 많이 읽었습니다. 글쓰기에서 상좀 좀 타봤고요. 글 쓰는 거 너무 좋아해요. 이래서 논술을 시작했습니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솔직히 10명 중에 1명도 안 돼요. 나머지는 다들 다른 걸로 먼저 이제 해봤다가 여기서는 조금 아쉬워서 혹시나 논술이라고 하는 게 내가 뭐 해본 적도 없고 잘할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서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일단은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잘해서 시작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린 거고요. 합격하는 건 전 메달 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메달 따면은 장학금 받는 거고, 은메달은 그냥 들어가는 거고, 동메달은 이제 사실 여기 기분 제일 좋은 건데 문 닫고 들어가는 거예요. 추추추 합으로 전화 계속 기다리다가 막 입학식 이틀 전에 전화 받고 오 됐어요 해서 가는 게 물론 기분이 제일 좋지만 어쨌든 여기까지는 3등까지는 합격한 걸로 일단은 생각을 하고요. 4등부터는 이제 예비 받고 떨어지는 걸로 생각을 했을 때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4등을 하는 거겠죠. 제가 이제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논술은요, 필요한 친구들이, 논술이 가장 유리한 친구들이 논술로 이제 현실적으로 좀 적합한 친구들이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지, 무턱대고 일단 해볼까 했다가는 괜히 건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논술에 적합한 친구들이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중간에 어설프게 해도 안 될 것이고 중간에 하다가 그만둬도 이게 너무나 큰 손실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가는 친구들이 주로 어떤 아이들이었는지 그런 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어느 정도 가이드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는 정말 좀 두루뭉술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런 기준은 학교마다 정말 달라요. 이런 겁니다. 내신으로 자기가 1점 몇 나온다. 아니면 이제 자기 학교가 전국 단위에서 좀 잘 나가는 학교인데 2점대 초반이다. 그러면 아마도 이 친구는 자기가 어느 정도 원하는 대학을 학생부 교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종합도 조금 범위는 넓어지고 비교과를 충실히 공부한 친구는 학교 레벨에 따라서는 천차만별이지만 어느 정도 자기가 원하는 학교를 지원할 수 있겠죠. 이거는 학교에서 작년 합격 선배를 보면 돼요. 우리 학교가 어느 레벨인지는 작년에 이미 합격 선배들 다 대학교 다니고 있잖아요. 그럼 학교는 당연히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학교 재량껏 어느 정도 공개할지는 학교에 좀 자유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공개를 요청하시면은 학교가 이야기해 주는 경우는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내신이 2.1등급이라고 해보죠. 2.1등급이면은 1점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엄청 열심히 한 친구일 겁니다. 그렇죠? 공부 아주 열심히 했고요. 수고 많이 했는 친구죠. 이 친구가 요 내신으로 어디를 갈 수 있을까는 지금은 아마도 학기 초부터 지금까지도 학교에서 안내해 주시기를 조금은 두루뭉술하게 안내해 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일단은 열심히 해라. 0.1이라도 올리는 게 우선이다. 라고 좀 이제 너무 학교를 정하기보다는 유보하시는 형태죠.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끝까지 아이들이 내신에 집중하기를 원하는 좀 그런 경향성도 좀 있으니까요. 이거는 어머니들 뭔지 아실 거예요. 근데 사실 가장 안전하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는 내가 2.1이면은 작년에 2.2였던 학생이 어디 붙었는지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2.1로 보면은 혹시 이 친구가 스펙이 자기보다 좋을 수는 있잖아요. 근데 2.2 정도 되면은 스펙이 조금 차이가 있어도 나름 안정적으로 예측이 좀 되거든요. 특히나 교과는 더 그렇겠죠. 그래서 2.2 혹은 2.3이 어디 붙었는지 학교에 이제 요청하시건 혹은 이제 알아내시면은 우리 아이가 만약에 교과나 종합을 쓴다면 이 정도를 기대할 수 있겠구나. 이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학교가 마음에 든다. 우리 아이도 마음에 들고 어머님도 마음에 드시면 논술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친구는 이제 잘 기말고사 마무리하고 잘 학생부 마무리해서 그걸로 굳히기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을 겁니다. 나머지는 최저 맞추는 수능이겠죠. 근데 만약에 그 학교가 좀 뚜껑 열어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경우들도 있겠죠. 그럴 때는 내가 이걸로 마무리해서 써도 이 학교를 가긴 좀 아쉽다 할 때는 그때는 논술을 깨끗하게 준비하는 게 좀 나을 겁니다. 이렇게 제가 좀 판단 기준을 말씀드려 보고요. 수능으로 봤을 때는 평균 1.5등급 정도를 제가 기준으로 말씀드리는데요. 만약에 평균 2등급이면요. 그것도 물론 잘한 친구죠. 평균 2등급이면. 하지만 이 친구는 어떻게 보면은 수능 최저를 겨우 맞추는 친구일 수도 있어요. 수능 최저도 3합 6 정도 맞추려면 2등급 3개 있어야 되거든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거는 조금 더 높은 거지만 1.5등급 이내로 되면 이 친구는 무조건 정시파죠. 평균 1.5등급이 너무 잘하는 거죠. 논술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만약에 1.5가 넘어가고 특히나 4과목 중에 한 과목이라도 약점이 있으면, 약점이라고 하는 건 나름 열심히 했는데
뭐 3 중에서도 조금 중간 이하야. 높은 3도 아니고 혹은 4가 떴다. 그러면 나머지가 잘 돼도 그 약점 하나 때문에 정시에서 어이가 없는 대학을 추천받게 됩니다. 이러면 이 친구는 다른 길을 찾아보는 것도 이제 한 방법이 되겠죠. 저도 사실 다 비슷한 경우였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 일단 가이드를 잡아드리고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러고 나서 남은 길이 논술인 거죠. 논술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제 3회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1회 기회는 내신이었고 두 번째 기회는 수능 모의고사였고 그리고 나머지가 요건데 그럼 이게 어쨌든 남은 길이라고 하는 거는 알겠는데 우리 아이한테 기회 요인이 되려면 나름대로 좀 치고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말씀도 좀 한번 나눠보죠. 국영수는요, 고3 때 엄청 잘하는 친구가 있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수학을 한번 해보죠. 수학을 6평 때 1등급 나왔어요. 혹은 2등급인데 엄청 극초반이다 라고 한다면 이 친구는 3월 달에도 잘했겠죠. 6평 때 이렇게 잘했다면 3월 달에도 잘했겠죠. 그럼 이 친구는 고2 때는 어땠을까요? 수학을 6평 때 아주 잘 본 친구는 2학년 때는 수학을 못했을까요? 라기보다는 상당수는 또 열심히 했고 또 잘했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럼 이 친구는 또 이제 고1 때는 어땠을까요? 라고 하면은 물론 어느 순간에는 점수가 상승하는 구간이 있겠지만 사실상 이 누적이 꽤 있는 싸움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국영수라고 하는 게 고3 때만 하는 게 아니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만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중학생 때부터 한 거고 좀 나오면 길게 보면은 10년 넘고 짧게 봐도 6년 정도는 누적이 된 싸움이라서 고3 1년 동안에 그 모든 6년, 7년의 싸움을 한꺼번에 뒤집는 게 조금은 쉽지 않은 것도 현실이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 논술은 합격자 평균이 반년 정도만 공부를 하는 거예요. 6년이 아니고 6개월 정도 공부하는 게 논술 합격자의 평균적인 공부 기간입니다. 더 짧게 하는 경우도 물론 있고요. 길게 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평균적으로 반년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아이들 말로 고인물이어 봤자 그게 엄청나게 깊은 고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수여 봤자 한 10개월 정도 한 친구지 그게 어마어마하게 높은 차이로 앞서 나간 거는 아닌 거죠, 사실은. 그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나요, 우리가 국어를 아주 열심히 하는 아이라고 했을 때 그 아이는 하루에 국어 공부를 몇 시간 정도 할까요? 보통 3시간 정도 하는 걸로 열심히 한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4시간 정도 하루에 한다. 그럼 이 친구는 나름대로 국어를 좀 열심히 한 친구라고 볼 수는 있지만 어디 가서 나 국어 진짜 열심히 해라고 아이들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명함 내밀 정도는 아니에요. 4시간 넘어가서 한 5시간 정도 평균으로 해. 그럼 다른 친구들 와, 너 진짜 많이 하네 국어 라고 하는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보통 한 4시간 정도라고 했을 때 이 4시간이 3년만 쌓여도 어마무시한 거죠. 논술은 어떨까요? 논술을 결국에 합격에 이르는 친구들의 평균적인 또 성실하게 공부하는 친구들의 공부량은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 할까요? 논술 하루에 3시간씩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상할 수 있다시피 논술은 일주일에 일단 수업은 한 번 있고요. 한 번 수업을 끝나진 않겠죠. 복습도 하고 숙제도 하고 제작성도 하고 재첨삭도 하고 합니다. 그것까지 다 합쳐서 수업 시간 더하기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를 할애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평균 7시간이에요. 그건 하루로 따지면 하루 평균 1시간인 거죠. 그게 성실하게 꾸준히 공부하는 친구들의 평균적인 공부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6개월을 먼저 앞서 있는 친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친구가 하루에 3시간씩 6개월 쌓은 게 아니고 일주일에 7시간, 하루에 1시간씩 6개월을 쌓은 겁니다. 그래서 논술은 한 여름방학 정도 때 진입한 친구들 중에도 합격자가 많이 나오는 게요. 여름방학 때 내가 내신도 기말고사까지 버티고 그 다음에 내신으로 좀 쉽지 않으니까 이제 논술에 집중할 때다. 어차피 내신도 이제 3학 1학기 종결됐으니까 이렇게 해서 뛰어든 친구들이 합격자가 사실 많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뒤늦게 뛰어든 친구들이 일주일에 1시간만, 하루에 1시간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내가 좀 이제 뒤늦게 출발하고 하니까 남들보다 좀 더 많이 해야지 라고 공부해서 하루에 2시간 정도만 해도 이게 많이 공부한 친구들의 2배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3개월 동안 누가 앞서 나갔다 하면 한 달 반 정도면 따라갈 수도 있는 그런 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따라잡을 여지가 있어서 역전극도 나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 한방 승부가 아니라는 거는 수능 같은 경우는 사실상 아무리 열심히 공부했다가도 수능날 컨디션이 안 좋거나 아프거나 하면은 아쉬울 수도 있는데 논술은 최대 6번까지나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게 다 몸이 안 좋거나 그럴 수는 없겠죠. 그런 면에서도 약간은 안정성 요인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 또 걱정하시는 거는 논술이 너무 조금 뽑잖아요. 그렇죠. 경쟁률도 너무 높고요. 그래서 이게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보통 그 정부에서 발표하는 자료에 의하면 논술은 2%도 안 뽑는 그런 모양으로 나옵니다. 근데 사실 그건 전국 단위를 다 조사해서 그런 거예요. 논술은 애초에 상위권 대학교만 뽑아요. 그러니까 중위권 대학교만 해도 논술 자체 모집 인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국 단위로 하면은 너무 조금 뽑는 겁니다. 논술을 모집하는 학교들만 다시 그 비율을 조정해 보면은 교과랑 사실 거의 비슷해요. 학생부 교과를 뽑는 모집 인원이랑 논술이랑 거의 똑같고 교과가 한 0.1에서 0.2 정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 비슷하구나. 경쟁률도 너무 높잖아요. 경쟁률이 높은 것도 사실은 다 예상할 수 있는 거지만 학생부 교과나 종합도 그렇고요. 우리 정시, 수능에서의 정시도 마찬가지인데요. 원서 접수할 때 상당히 폐쇄적인 접수를 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연세대를 이 아이가 정시로 지원한다고 했을 때 연세대 국문과를 지원한다. 그럼 연세대 국문과로 예측되는 합격 점수라는 게 사실상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아이들은 그 근처에 자기 수능 점수가 있어야 이거를 이제 소신으로 할지 진로 볼지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인 커트라인이 존재하며 예측할 수 있으며 거기 근처에 있는 아이들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마구잡이로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논술은 어떻죠? 논술은 그런 거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원서 접수하는 시점에서는 얼마나 잘할지, 자기가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실력인지, 같이 시험 보러 오는 아이들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사실 예측이 참 힘들고 다 같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일단 넣어보는 경향이 너무 셉니다. 그래서 사실 경쟁률이 많이 높은 게 허수가 많이 껴서 그래요. 게다가 어떤 친구들도 있냐면은 교과나 종합으로 수시를 지원하려고 했을 때 자기가 내신을 좀 내려놓고 정시 위주로 했던 학생들도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뭐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좀 괜찮게 봐도 내신이 좀 낮기 때문에 이걸로 원하는 학교는 도저히 안 나오니까, 견적이 안 나오니까 버릴 수도 없고 해서 일단 6개를 아예 버리느니 일단은 수능 후에 있는 논술들을 한번 넣어놨다가 수능 열심히 보고 그 뒤에 어떻게든 한 번 더 기회를 잡아보자 해서 넣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이런 아이들까지 다 있으면 경쟁률은 자체적으로 높게 나오지만 사실상 그 아이들은 실질적인 경쟁자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붙을 리가 없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은 경쟁률이 높은 것도 사실 허수가 좀 껴있어서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제가 나눠드린 자료라서 사진은 안 찍으셔도 돼요. 같은 건데요. 사실 논술을 시작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논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글쓰기를 좋아하거나 잘하거나 이래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것 때문에 시작합니다. 저도 사실은 수능 볼 때 아쉬웠던 게 수학 때문에 그랬어요. 나머지는 잘했거든요. 근데 수학에서 자꾸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 1등급 찍는데 수학이 3이 나올 때도 있고 이러니까 도저히 이걸로 정시를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이거 빼고 나머지로 3학년 맞추는 거 쉽네? 3학년 맞춰가지고 연대에 써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사실상 보통 2합5나 3합 6 여기 제일 많은데요. 만약에 자기가 약점이 1개다. 그런 친구는 이제 3합 6, 3합 7을 주로 노립니다. 3합 6에 성균관대도 있고 3합 7에 서강대도 있죠. 이게 사실 계속 최저를 낮추고 있어요. 그래서 서강대도 작년까지는 3합 6이었고요. 이제 3합 7로 낮춘 거고 홍대도 3합 7이었는데 3합 8로 낮춘 거고요. 성균관대도 3합 6이었는데 지금도 3합 6이죠. 근데 이 3합 6에 다른 옵션이 붙어 있는데 국어랑 탐구 2개로 3합 6을 맞출 수도 있어요. 다른 학교는 이게 안 됩니다. 다른 학교는 탐구는 둘 중에 하나만 반영해줘요. 2과목을 봤는데 사문이 1이고 한국지리가 4다. 그럼 사문 1등급을 사탐 등급으로 쳐줘서
그것만 딱 반영하는 방법으로 하는데 만약에 성균관대는 사탐 두 개 다 잘 봤다. 그 두 개를 각각의 영역으로 쳐줍니다. 그러니까 좀 관대한 거죠. 그래서 성균관대가 유일하기 때문에 요거는 성대는 이런 식의 전략으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하보를 주로 노린 친구가 있다고 해보죠. 이 친구는 사탐이랑 영어로 이하보를 노리는 친구예요. 국어랑 수학은 조금 어려운 친구겠죠. 그럼 그걸로 이제 하되 사탐 두 개를 둘 다 아주 열심히 해서 뭐가 더 잘 나올지 모르니까 일단 둘 다 갖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둘 다 구평해서 사탐 두 개가 잘 나오면 이 친구는 성대도 쓰는 거예요. 다른 학교 4만6은 못 쓰는데 성대 4만6은 쓸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전략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저 없는 대학교도 있죠. 다 아시겠지만 연세대학교, 한양대학교가 여기 포함되어 있어서 최저가 없습니다. 이 학교들 말고도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상 뭐 예를 들면은 아주대, 인하대, 단국대, 가톨릭대 이 학교들 최저가 없는데요. 최저가 없으면은 좀 더 쉬운 선택지인가? 처음에 아이들 그렇게 느끼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세상에 공짜라는 게 없어서 최저가 없는 단국대, 가톨릭대는 최저가 있는 동국대, 세종대보다 논술 실력이 더 높아야 돼요. 네, 논술 시험 커트라인이 더 높습니다. 왜냐면요, 여긴 어떤 아이들이 껴서 들어오냐면요, 수능 최저를 3합6은커녕 이하보도 자신이 없는 애들이 사실 전국에는 많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 중에 예를 들면 나는 단국대, 가톨릭대 정도면 진짜 정말 삼보일비 하면서 대학교 갈 수 있어. 이런 친구도 있죠. 그런 친구들이 내신도 좀 아쉽고 수능으로 이하보도 안 나오는 친구들인데 논술 하나만 이제 목숨 걸고 하는 친구들이 생깁니다. 그런 친구들은 하루에 논술 공부를 7시간, 8시간씩 하는 경우가 생겨요. 논술만 하루 종일 하는 거죠. 그런 친구들이 여기에 옵니다. 그래서 논술 성적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최저가 껴있는 경우에는 그런 친구들이 사실 극도로 줄어들죠. 그래서 사실 이 정도가 이하보 정도 맞춰서 가는 게 논술로도 조금 더 안정성이 높다, 이렇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대표적인 학교 하나 또 소개해 드리면은 경희대인데요. 경희대를 사실 아이들이 가장 좀 좋아하는 학교입니다. 많이 써요. 왜냐면은 학교에 인기도는 너무 높은데 인기도에 비해서 최저가 좀 낮은 편이에요. 이하보라고 하는 게 사탐은 이제 두 과목 중에 하나 반영하니까 예를 들어서 사문이 1등급이 나왔는데 국영수 중에 나머지는 극단적인 사례예요. 나머지는 엄청 망치고 영어만 4등급이 나왔어요. 그럼 이제 이하보를 맞추는 게 되죠. 정시로는 근처도 못 가는데 수능 최저로는 또 맞출 수 있어서 논술을 잘 한다면 경희대 붙을 수 있는 경우죠. 그리고 제 합격 학생들 중에 당연히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수능 전체를 다 골고루 잘하는 친구들은 논술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도 많고 시작했다가도 그만둡니다. 왜냐하면 동기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정시 굳히기 하는 게 더 안정성이 높을 것 같고, 논술도 이걸 한번 시작해보면 어떤 느낌이 가냐면은 만만치 않다는 걸 느낍니다. 어려워요, 논술이. 그리고 이제 이거를 위해서 자기가 쏟아부어야 되는 정성과 노력도 꽤 있어야 됩니다. 물론 제가 7시간이라는 기준을 드렸지만 그 7시간이 상당히 좀 빡빡한 7시간이에요. 이거에 좀 부담감을 느껴서 정시파 친구는 안 건드는 게 좋다는 말씀을 또 아까 드린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실제 경쟁률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이거는 사실 저의 역할이 좀 큰 부분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이하보를 맞출 거라고 이제 확신을 한 친구는 이하보 학교 위주로 넣겠죠. 그러면 그렇게 넣은 친구들이 100명 있다고 친다면 실제로 수능 때 이하보를 맞출 확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9월 목표 모의고사 보고 6모도 있고 9모도 있는데 그 점수 가지고 원서 접수를 했어요. 100명이 이하보로. 그럼 여기는 몇 퍼센트 정도가 수능 최저를 충족할까요? 논술 실력 상관없이 몇 퍼센트일까요? 편하게 말씀 주세요. 몇 퍼센트 정도가 붙을까요? 수능 최저 통과만. 우리 예상으로는 이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3월 모의 학평도 있었고 6모도 있고 9모도 있고 그 사이 사설도 보잖아요. 그럼 근거를 가지고 원서 접수하겠죠. 원서 접수할 땐 아이가 그냥 지르는 게 아니고 자기 인생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자기도 이제 다짐을 하고 스스로 점검도 할 것이고 부모님이랑도 아주 오랜 시간의 대화를 거쳐서 합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넣는 거죠.
단순히 넣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 같은 선생님이랑도 상담을 한 다음에 넣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 질문 한 50번을 받을 거예요. 이하보 맞출 수 있지? 여태 맞춰왔지? 주로 맞춰왔으니까 맞출 수 있지? 네, 할 수 있어요. 진짜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데 근데도 못 맞추는 게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럼 10명 중에, 그러니까 100명 중에 한 20명이 못 맞췄다고 해도 아, 이 친구들 왜 그랬을까? 80%는 맞췄다 하면은 나름대로 이제 이해가 됩니다. 현실은 어떨까요? 낮을 것 같잖아요. 근데 얼마나 낮을까가 문제죠.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요게 지원한 사람들이고요. 요게 수능 최저 맞춘 사람들이에요. 지원한 사람들, 수능 최저 맞춘 사람들. 학교마다 좀 다른데 현실이 너무 처참해요. 심각한 경우에는 5분의 1도 있고요. 물론 아주 많이 맞춘 경우에 절반도 있습니다. 이화여대가 이때 당시에는 절반 맞췄는데 이때가 좀 특이한 경우였어요. 보통 평균적으로는 한 35%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65%는 떨어지고 많이 맞춘 경우는 40%도 있지만 30%도 많고 20%도 많다. 이거 두 개 20%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원서 접수 때요. 아이들이 지르는 거예요. 가자 하고 이제 요새 하는 말 있죠. 근데 왜 지를까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은 쉽게 지를 만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엄청 다짐과 검토와 별별 다짐을 다 하면서 하는 건데 왜 지를까 하냐면 사실 요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분필 하나만 가져올게요. 우리 아이들이 1월 때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다짐을 하죠. 고3이 1월 달에 다짐하는 그건요, 부모님도 못 말립니다. 저도 그때 기억이 나는데 밥 먹다가 단어 외우고 있는데 아빠가 말 걸면은 화냈어요. 말 걸지 말, 공부하는데 말 걸지 말라고. 그러니까 약간 고3들이 그런 게 있잖아요. 공부하는 게 좀 벼슬이라서 엄청 또 열심히 하면서 자기 의지는 아무도 못 막는다고 그런 경우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좀 풀어지기도 하는데 다시 육모 보고 나면요. 또 엄청 바짝 긴장하죠. 육모가 이제 아마도 재수생 처음 끼는 점수라서 대부분의 경우는 당연히 원하는 점수가 안 나와요. 자기 여태 사설에서 봤던 건 고3끼리 싸움이었는데 갑자기 재수생들 끼니까 등급은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긴장을 좀 많이 해서 아이들이 또 이제 열심히 또 하죠. 근데 이런 식의 자극들 중에 구모가 있죠. 구모는 육모보다 무게감이 훨씬 큽니다. 육모는 절반 정도 오는 싸움이라고 보는 건데 아이들도 구모는 직전이에요. 이제 2달 뒤면 수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점수가 수능이랑 매우 가깝다는 생각이 드니까 구모 보고 나서 엄청 긴장을 하죠. 그 구모 직후에 뭐 하죠? 이때 원서 접수를 해요. 아이들이 원서 접수할 때요. 수능 원서 접수도 하고 수시 접수도 하죠. 그때 그걸 쓰고 하면서 아이들은 이미 마음속에서 이미 거의 대학생이 된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원서 접수만 했는데 이미 대학교 홈페이지 가서 막 대학교 가면 이런 거 하는데 동아리 이런 게 있대 나 이런 동아리 들어갈 거야 하면서 이미 좀 들떠 있는 것과 그리고 또 이제 2달 뒤에 수능을 보는데 할 수 있을까? 라는 것에 대한 공포와 별별게 다 섞여 있고 더 중요한 건요. 말 그대로 2달 뒤에 수능이기 때문에 2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 2달 동안 아이들이 여태까지 온 거에 비하면 2달은 진짜 조금 남은 거거든요. 그럼 아이들 어떤 생각이 있냐면은 이런 자극들과 2달밖에 안 남았다는 것 때문에 이 2달 동안은 죽어도 좋다는 생각을 해요, 진짜. 공부하다가 거의 죽을지언정 난 미친 듯이 열심히 할 거다. 이전에 나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거야. 라는 확신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원서 접수하고 나서는요, 이게 울분에 가득 차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왜 지르냐면 이때의 열심을 믿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진심이거든요. 이게 얼토당토 않게 막 지르는 게 아니고요. 지른다는 게 이런 겁니다. 아이가 예를 들면 국어가요. 2등급에서 3등급 진동을 해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2등급 나온 적도 있잖아요. 3등급 나온 적도 있지만 그럼 이 아이가 남은 2달 동안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할까 확신하기 때문에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 진동하던 게 2로 나올 거라는 확신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국어만 그럴까요? 근데 국어랑 영어 정도 막 섞여 있겠죠. 진동하는 게 두 개 있었는데 그게 다 이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지르는 게 아니고 요만큼 지르는 거예요. 근데 수능날 이게 떨어진다는 게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이 아이들 착각한 게 있어요. 사실 간과한 게 하나 있죠. 뭐냐면
이때의 자기와 이때의 자기를 비교하면 이 2달 동안의 자기가 훨씬 더 공부 열심히 한 건 100% 확실합니다. 그건 누가 봐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승부는 상대평가잖아요. 이 아이가 미친 듯이 뛰다가 주변에 슬쩍 한 번이라도 눈길을 주면은 뭐가 보이냐면은 자기는 피투하면서 뛰고 있는데 훨씬 더 피투하면서 뛰고 있는 친구들이 거의 다라는 걸 발견하게 돼요. 이게 5월 달엔 그러지 않았어요. 5월 달에는 자기가 피투하면서 뛰고 있으면은 주변에 보면은 그냥 설렁설렁 하는 애들도 있고 그냥 열심히 하는 애들도 있는데 내가 피투하는 순간 자기가 특별히 열심히 한다는 게 느껴질 정도예요. 근데 이 10월 달과 11월 달 이때는요. 피투하면서 뛰지 않는 고3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평가에서 서열을 바꾸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거를 조금 간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게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마 오늘 이후에 저랑 다시 이제 못 뵙는 분이 계실 수 있잖아요. 설명의 특성상.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논술에만 수능 최저가 있는 게 아니죠. 다른 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를 고려하실 때는 부디 엄청 안전지향적으로 하셔야 돼요. 엄청 보수적으로. 아이들이 불만을 가질 정도로 아니 그러면 너무 아깝지 이 정도 해봐야지 라고 이제 불만이 나와도 어머님들께서 붙잡고 이제 좀 최소한 6개 중에 4개는 안전한 수능 최저로 해주셔야 됩니다. 2개는 지를 수도 있죠. 소신이나 지를 수도 있는데 4개는 안전하게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그냥 수험생들이나 일반적인 학부모 마음으로 요 정도가 적합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 결과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반적인 현상이니까 우리가 엄청 보수적으로 해도 그게 겨우 합리적이에요. 요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합격 확률이 매우 높아져요. 여기서 떨어지는 게 얼마나 아까울까요? 이 아이들 중에는요 논술 무지하게 잘한 친구들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합격할 때는 실력도 중요하지만 전략적인 원서 접수 중요하니까 요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넘어가 보면요. 요건 이제 사례들이에요. 수능 최저가 이제 좀 낮게 나온 것들, 높게 나와도 요 정도. 사실 2학기는 좀 높게 나와서 40%대도 많이 나왔다. 요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제 좀 넘어가는데요. 내신입니다. 요거 제가 다 드린 자료라서 안 찍으셔도 돼요. 저희 나눠드린 자료 보시면 이렇게 3페이지에 가로로 된 거 보이시죠? 가로 페이지로 된 거. 요게 요번에 5월 31일 날로 확정된 대학별 내신이에요. 논술에서 내신이 사실 불필요하게 별로 이제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요거부터 말씀드리면은 한번 여쭤볼게요. 이화여대랑 경희대학교 작년까지 논술에서 내신 많이 보기로 유명한 학교들이었거든요. 작년까지는. 올해부터는 다릅니다. 올해부터는 이화여대, 경희대학교 논술에서 내신 반영률이 0%예요. 아예 반영 안 해요. 작년이랑 많이 달라졌죠. 그러니까 여기뿐만 아니고 건국대, 경희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기술교육대, 항공대가 내신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 당연히 비교과도 반영하지 않고요. 그리고 반영하는 학교들도 대체로는 어떤 분위기가 많냐면은 사실 한 5등급 정도까지는 의미 있게 깎는 경우가 잘 없어요. 5등급은 그래서 제가 이제 메모 박스에 쳐놨죠. 여기는 신경 안 써도 된다. 왜냐면 내신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는 없다. 근데 6등급부터는 내신 때문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학생들 중에 6등급 넘어가는 친구 있으면 저한테 필히 이제 이야기를 하라고 해서 저랑 미리 상담을 거쳐서 제가 골라줘요. 넌 여기 쓰면 안 되니까 이 중에서 골라야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등급이면은 제가 1등급은 네모도 안 쳤잖아요. 1등급은 논술 배우면 안 돼요. 당연히 이제 교과종합으로 가야죠. 제가 상담할 때 그래서 이 말씀도 드리는 게 미리 이제 한번 아예 시도 못하게 이렇게 차단을 하는 거예요. 들어와도 제가 내신 물어보는데 1점 몇이라고 하면은 웬만하면 내보냅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는 굳히기 하는 게 그 아이 인생이 좋아요. 논술을 괜히 건드렸다가 힘만 빼고 혹시나 잘 하던 내신 굳히기에 좀 흔들림이 생기면 끔찍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 말씀 드린 거고요. 2등급부터는 제가 이제 하라고 하거든요. 웬만하면. 왜냐면 2등급이 진짜 애매해요. 2.1등급, 2.2등급도요. 내신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의 상당수는 원서 접수할 때 뚜껑 열어봤을 때 결국 담임쌤이 결국에 나중엔 말해주거든요. 여기 정도 써라
말해주는데 그때 뚜껑을 열어봤을 때 그 대학교가 실망스러운 경우들이 좀 있는 거예요. 2.1등급인 학생들이 최소한 경희대, 중대 정도 가기 원하겠죠. 최소한. 근데 이제 그 밑에 대학교를 추천받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이제 2등급부터는 주로 많이 쓴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 또 목동이고 제가 또 어제는 대치동에서 또 하긴 했지만 이렇게 교육 특구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되게 대단한 학교들이 많아서 이거 학교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학교 작년 선배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 말씀도 드릴게요. 내 아이 내신과 0.1 정도 낮은 아이의 합격이 어딘지 확인해 보세요.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논술에서는 여기까지는 생각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평 이후에 전략적 결정을 수능에 있어서 좀 해본다면 내신 이제 6평 이후에는 기말고사 조금 있으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수능은 이제 많이 남았으니까 결정을 좀 해야 되는데 일단은 약점이 없는 3화보다 자기가 6평 결과가 약점이 없다. 약점이라고 하는 건 4등급부터 약점이죠. 약점이 없는 3화 못 충족하는 친구면 이 친구는 정시파가 1등이다. 1순위고 논술을 해도 정시 보조 형태로 가야 된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근데 약점이 없는데 3화보는 안 돼요. 그러니까 3합6을 겨우 맞추든지 뭐 그런 친구들은 이게 정시파랑 논술이랑 좀 비등비등한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정시파로 굉장히 높은 대학을 쓰기엔 또 이제 좀 애매한 경우가 많으니까 또 그렇게 되고요. 약점이 있으면 이제 이 친구는 약점 때문에 정시에서 기대되는 대학이 많이 낮아지게 됩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자기가 잘하는 거 위주로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요. 보통은 6평 받는데 수학이 낮고 나머지가 높아요. 그럼 이 친구는 뭘 공부 열심히 해야 될까요? 보통 수학을 이제 끌어올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게 합리적이에요. 정시 입장에서는요. 근데 만약에 자기가 나머지는 잘하는데 수학이 만약에 4등급 약점이에요. 근데 이걸 여태까지 공부를 안 한 게 아니고 여태까지 열심히 했는데 4등급이다. 그럼 이 친구는 수학에 조금 이제 어려움이 있는 경우잖아요. 이 친구가 나머지 기간 동안 수학을 끌어올려서 기대할 수 있는 등급이 있을 것이고 그랬을 때 가능한 정시 라인이 있을 것인데 그 경우랑 비교해 봐야 돼요. 수학 빼고 나머지는 충분히 잘하니까 이걸로 최저는 당연히 맞출 것이고 나머지 수학을 3, 4에서 2나 1로 끌어올리는 이 노력을 논술에 쏟아붓는다면 거기서 또 기회 요인이 되니까 그 경우에는 오히려 약점인 수학보다 나머지 강점 과목에 전략 과목에 조금 더 시간 투자해서 안정화시키는 것도 방법이다. 자기 선택인 거예요. 애매한 경우에는 그냥 정시파 위주로 간다. 그럼 끌어올려야 되고 아니다 나는 이제 잘하는 거를 확실하게 잘하게 만들고 나머지는 또 논술을 하겠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약점이 두세 개 있는 경우는 이 친구는 이제 뭐 끌어올린다고 해도 너무 끌어올릴 게 많아서 이 친구는 논술을 보통 제가 추천하는 편입니다. 약점이 2개면요. 6월 상황에서 약점 2개면은 정시로 이제 흔히 말하는 인기 있는 대학교 가기 힘들잖아요. 이 친구는 이하보를 노려서 2개는 매우 열심히 하고 나머지 2개는 좀 내려놓고 그럼 나머지 2개 내려놓은 시간으로 기존의 전략 과목 2개 보충하고 나머지 논술에 쏟아부어서 새로운 기회를 탐구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 논술 얘기를 조금 드리고 마무리할 건데요. 이 시간이 제가 좀 자랑질을 해야 되는 시간이라 좀 이제 민망하긴 하지만 이게 또 공신력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좀 자랑을 좀 할게요. 이투스에서 제가 들어온 지 좀 됐는데 1타를 유지하고 있는 기간이 현재 5년째이고요. 1타 들어온 뒤로 뺏기기는커녕 저 빼고 나머지 분들은 계약 해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독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데서도 흔히 말해서 이제 유명한 단과 학원들에서 여기도 그렇지만 이제 대치동에서도 제가 한 곳에서 논술 대표를 차지하고 난 뒤로 뺏긴 적 없이 지금까지 계속 대표를 하고 있고요. 제일 많이 붙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믿을 수 있는 실력과 검증된 게 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렇게 된 데 이유가 있겠죠. 이것도 다 자랑인데요. 일단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요게
동국대학교 논술 문제인데요. 한번 잠깐만 읽어보실래요? 그쵸. 이 문제만 해도 이게 어려워요. 복잡합니다. 동국대학교는 그럼 논술 문제 출제한 대학교 중에 아주 어려운 문제를 내는 학교일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지도 않은데 상당히 좀 복잡하게 됩니다. 물론 문제 자체는 좀 복잡한 편이에요. 제시문은 좀 쉬운 편이고요. 근데 종합적으로는 그냥 상위권 수준의 문제를 내진 않습니다. 그냥 평이한 학교예요. 근데 이렇게 논제가 복잡하면 아이들이 독해를 통해서 내용적 정답을 이해하더라도 이 문장들을 어떻게 배치를 해야 이 모든 조건들을 깔끔하게 충족하는지 그게 어려워요. 근데 보통의 논술 학원 같은 경우는 제가 논술 배울 때도 그랬고 지금도 대부분 그렇지만 내용적 정답을 맞추는 데까지 굉장히 이제 심혈을 기울이고 내용을 이해하고 나서는 어떻게 글을 쓰죠? 그럼 몇 문단 쓰죠? 그럼 첫 번째 문단 뭘 쓰죠? 첫 번째 문단 뭘 쓰기를 했다면 첫 문장은 뭘 써야 되죠? 첫 문장 어떤 기능을 한다면 어떤 표현으로 출발해야 되죠? 라는 것들이 너무 막막한 거예요. 저는 이제 논술을 배울 때도 이게 너무 막막했고 이 부분을 아이들한테 알려주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 부분에 매우 깊은 연구를 해서 지금의 제가 아이들한테 알려주는 방법인 표준전개라고 하는 거 알려줘서 그걸로 많이 붙이고 있는 건데요. 일반적으로는 대학교 예시답안이 이렇게 나와요. 방금 문제에 대한 예시답안인데 한 문단으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용적인 정답은 이런 내용들을 보고도 사실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이런 식의 내용이 문제가 물어본 정답이었구나.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논술 학원에서 주는 예시답안도 이러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은 이런 걸 보고 이게 정답의 내용이구나는 아는데 그럼 한번 물어보죠. 선생님 그러면은 이런 문제는 한 문단으로 쓰면 되나요? 혹은 선생님이 두 문단 쓰셨는데 그럼 나도 두 문단 쓰면 되나요? 그럼 어떤 경우에 두 문단 쓰면 돼요? 그러면 두 문단 쓸 때는 어떻게 구성을 하면 되죠? 이런 걸 물어봐 보면요. 보통 강사분들이 그런 건 정해진 게 없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게 아이들을 사실 미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니까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쓰냐고, 어떻게 구성해? 이거를 그냥 적당히만 알려주는 게 있어도 어느 정도 해볼 텐데 사실 아주 세밀한 수준까지 자기가 글쓰기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시험에서 나오는 그런 디테일한 세부 사항들도 대응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일단 써봐. 너가 썼는데 이상하면 내가 좀 지적을 해줄게 라는 식으로 가니까 답답한 거죠.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연구를 해서 모듈형 방식으로 아이들한테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대학교가 이런 식의 조건이 있으면 이런 걸 요구한다는 거고 그럴 땐 채점 기준이 이렇게 썼을 때 좋다고 해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자라고 제가 구체적으로 알려줘요. 그래서 이게 유형별로, 조건별로, 그리고 대학교별로도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걸 제가 샅샅이 연구해서 알려줍니다. 사실 이런 게 가능했던 이유는 논술이라고 하는 게 옛날에는 좀 깜깜이 시험이었어요. 공개를 안 하거든요. 어떻게 해서 붙이는지 어떤 애들 떨어뜨리니 공개를 안 했어요. 근데 이게 공개하기 시작한 게 2015학년도부터예요. 2015학년 이후에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보고서. 이게 뭐냐면 대학교가 대학별고사를 출제하고 나서는 교육부에서 파견된 교사분들과 교수님들이 이 논술 문제, 구술 문제가 고등학교만 이수한 친구가 정상적으로 풀 수 있었는지를 검토하게 돼요. 그래서 혹시나 학원 전혀 안 다니는 친구는 근본적으로 못 푸는 문제를 냈다면 그 대학교에 제재를 걸기 위해서 검토를 하거든요. 교육부의 개입인 거예요. 근데 그때 그 과정에서 뭐가 발표가 되냐면은 그 학교의 논술 문제의 출제 목적은 당연하고요. 세밀한 채점 기준까지 공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게 법으로 정해진 게 10년도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공개된 거를 전부 다 연구를 해서 이 대학교가 어떻게 했을 때 좋은 점수를 주는지를 아이들한테 그 결론적으로 이제 원리를 구체화시켜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논제를 보면은 한 3, 4분 정도를 연구를 하면 이건 이렇게 전개하고 뭐부터 읽고 어떤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야지 좋은 점수를 받는다를 3, 4분 정도는 설계도를 짤 수가 있어요. 이게 과언이 아니고 사실 3, 4분도 제가
보수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고수가 되면은 1, 2분이면 보통 짜고 아무리 복잡해도 3, 4분이면 만들거든요. 이거를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동일한 내용을 이해해도 글의 구조나 글의 흐름이 다른 겁니다. 이게 이제 합격의 이유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요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논술 가이드북 같은 것들이에요. 이런 데서 당연히 근거를 가지고 만들었다 이런 말씀이고요. 사실 논술 가장 중요한 거는 그쵸, 첨삭이에요. 가장 중요합니다. 첨삭을 제가 저도 사실 꼬마 강사일 때가 있잖아요. 꼬마 강사일 때는 부득이하게 그 대치동의 일반적인 시스템 안에서도 저도 첨삭 선생님을 많이 했습니다. 보통 어떻게 하냐면요. 아마 목동에도 일반적으로는 그럴 건데 4시간 수업을 하거나 3시간 반 수업을 합니다. 그러면은 초반부에 2시간 혹은 100분 정도는 모의고사를 봐요. 문제를 풉니다. 논술을 처음 배우는 학생이어도 일단은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럼 이 문제 푸는 동안 뭐 하냐면요. 저번 주에 이 친구가 이 시간에 제출한 글이 있죠. 그거를 첨삭쌤이 한 분씩 이제 한 학생씩 불러서 1대1 개별 첨삭을 해줍니다. 그래서 보통 한 10분 정도 해요. 파이널 때는 뭐 이것도 보장이 안 되지만 평상시에는 10분 정도가 보장이 됩니다. 그럼 10분 동안 첨삭쌤은 이 아이의 글들 보통 2개 정도를 풀었을 텐데 그 글들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인 설명과 이 아이가 특별히 틀린 점과 어떻게 고쳤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해줘요. 근데 저도 이거 진짜 많이 해봤는데요. 거의 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해줄 말이 많아요. 근데 시간이 진짜 짧거든요. 그래서 랩하듯이 쏟아내야 돼요. 너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서 틀렸고 이거 고쳐야 돼. 이해됐어? 끄덕이면 또 다음 거. 왜냐면 설명해 주기 너무 많아요. 이거를 설명 들으면 아이가 이 10분 동안 이해하기가 바빠요. 왜냐면 사실 어려운 내용을 쑤셔 박는 거예요. 그러면 듣고 내가 이렇게 고쳐야 되는구나. 그렇구나 하고 이제 이해를 다 끝내면 10분이 끝나거든요. 더 길어지기도 힘들어요. 왜냐면 뒤에 친구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10분 끝내면요. 이 아이가 보세요. 1대1 대면 상담이면요. 우리가 기대하는 그림이 있죠. 뭐예요? 선생님과 아이의 개방적인 토론이에요. 질의응답도 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네 생각도 옳지만 이것도 한번 생각해보려. 이게요. 될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듣고 이해하는 것도 바쁩니다. 일단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사실 논술 가장 중요한 건요. 재첨삭이에요. 왜냐면요. 이게 논술이 수학이랑 상당히 기능적인 상관관계가 높아. 이건 논문으로도 밝혀진 건데 우리 수학 문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친구가 수학 문제 풀었는데 문제 틀렸어요. 근데 이 친구가 문제 틀렸으니까 왜 틀렸지 하다가 해설지를 보니까 이해가 돼요. 이런 식의 내용이구나.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 라고 이제 보니까 이해가 돼서 오케이. 정답이 이거라고 이해가 되네. 그리고 해설 강의를 들었는데 이해가 돼요. 그래서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근데 풀었는데 맞췄어요. 그러면 넘어가고 해설도 안 보고 넘어가고 틀려가지고 뭐지? 했는데 해설지 보니까 이해가 돼요. 넘어갑니다. 이 친구는 수학을 잘할 리가 없겠죠. 어떻게 이렇게 했는데 잘하겠어요. 그럼 수학을 잘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다 이해가 있어요. 뭐냐면 다시 풀어봐야죠. 그리고 최대한 가급적 자기 힘으로 정답이 이를 때까지 재시도를 하고 도저히 안 되면 뭐예요? 개념 공부를 다시 하고 와야죠. 그래놓고도 안 되면은 해설지를 최소한으로만 참고하면서 이렇게 여기까지는 보자. 그래, 그냥 다시 해보자. 안 되네? 그럼 그때 조금씩 더 보고. 그런 식이죠. 그렇게 해서 끝끝내 자기 힘으로 정답에 이르러야 그 작업을 많이 해봐야 그걸 배우는 거잖아요. 근데 논술에서는 그 작업이 재첨삭이거든요. 자기가 문제를 풀면요 반드시 틀린 게 있습니다. 논술은 100점 만점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틀린 게 있으면은 그걸 어떻게 해야 되죠? 다 이제 반영해서 꼼꼼하게 반영해서 한 번 더 완성된 글을 더 좋은 글을 써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를 자기가 글을 쓰면은 수학은 정답지가 있으니까 자기가 잘 썼는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정답이 3이네? 나는 2네? 틀렸네? 3이네? 맞췄네? 할 수 있지만 논술은 어떻죠? 자기가 글을 완벽하게 썼다고 생각해도 자기가 볼 땐 괜찮은데 이게 누가 봐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첨삭쌤한테 다시 보여줘야 되는데 이 시스템에서 그냥 저번 시간에 본 글을 채점 받고 해설 받는 것만 거의 겨우 가능하고 재첨삭을 보여주거나 이 선생님 재첨삭을 또 해주셔서 그것에 대한 점검을 받는 거는 원천적 불능이에요. 안 됩니다. 너무 안타까웠어요. 저도 이걸 많이 하면서
재첨삭을 시킬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시켜도 사실 이 구조상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재첨삭 봐주려면 첨삭쌤이 개인적으로 따로 시간을 내서 자기가 따로 전화를 해서 설명해 주거나 그래야 돼요. 근데 이게 현실에서는 잘 벌어지지 않겠죠.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이거를 왜 2시간 동안에 이게 1대1로 굳이 고집하면서 이럴까? 제가 이제 학원 강사로, 논술 강사로서 오랫동안 있어 보면서 여실히 깨달은 건 이거는 아이들을 위한 구조가 아니에요. 그냥 좀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업료를 받은 요 시간 안에 모든 걸 다 처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수업료를 받지 않은 4시간 이후에는 노동을 최소화하는 게 사실상 그런 효율적인 구조입니다. 이거는 경영자 입장에서 그러겠죠.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 가장 좋은 구조도 아닐 거예요.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 굳이 이 시간에 아이들이 개념 공부하는 시간에 문제를 풀고 있지? 왜냐면 애들 글 쓰는 건요, 집에서 할 수도 있어요. 해온 다음에 글 쓴 거 가지고 애들 다 풀어왔으니까 그 다음에 해설 강의 하면서 얘기를 해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아이들 모의고사 푸는 걸로 시간을 때우지 않고요. 아이들 글을 직접 봐줍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아이들한테 한 단계씩 시켜봅니다. 논제 분석 이렇게 하는 거니까 지금부터 제시문 라를 읽어봐야 된다. 라는 일반적으로 7분 정도면 되니까 지금부터 7분 잴 테니까 읽어버려. 다 읽은 친구 밑에 밑줄 긋고 한 줄로 메모한 다음에 손들어. 해요. 제가 시간 딱 잽니다. 그러면 아이들마다 빨리 한 친구 먼저 손들겠죠. 그럼 제가 아이들한테 가서 봅니다. 이렇게 한 줄 썼네. 요거는 이제 너 요게 조금 아쉬우니까 이거 좀 고쳐봐. 또 고치고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또 손들어요. 제가 또 가서 봐줍니다.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다 돌면서 아이들이 한 단계 한 단계를 저한테 아주 여러 번 점검을 받아요. 이 수업 시간에 과정에서 첨삭을 받는다. 그러고 나서 숙제를 집에 가서 하는 거예요. 저랑 중간 과정 점검 했으니까 완벽하게 글 써오는 거는 집에 가서 숙제를 합니다. 그럼 아이들 그 모든 내용을 다 담아가지고 풀어서 제출을 해요. 근데 그거를 우리 이제 저랑 단연간 연구한 석박사 이상의 첨삭 선생님들께서 첨삭을 해서 아이들한테 1대1로 메일을 보냅니다. 아주 상세하게 적어서요. 사실 말로 하면요 3일 지나면 까먹어요. 사실 몇 개월 뒤에 보면 아예 흔적도 없거든요. 그래서 다 기록으로 남아야 돼서 서면으로 자세하게 주고요. 이것에 대한 질의응답은 다 메일로 주중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일요일날 수업이었으면은 이거는 화요일날 내고 수요일날 받고 질의응답 또 목요일 금요일날 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이제 팀에서 주고받고 하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 주에 오면요 첨삭 강의를 해줘요. 그건 제가 하는 건데요. 아이들이 이제 자기 글만 보통 보잖아요. 이때도 자기 글만 점검 받는 건데 사실상 이 아이가 첫 번째 글을 썼을 때 A, B 2개를 틀렸다면은 이 친구는 이 문제에서 A, B 2개만 약점이었을까 하면 절대 아니에요. 이 친구가 3-4번 더 풀어봤으면 다른 약점들도 발견이 되거든요. 근데 이번 기회는 그것만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이 어떻게 틀렸는지 또 어떻게 잘 점수를 받았는지 그걸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중에 가장 좋은 샘플을 아이들한테 보여주면서 첨삭을 시켜요. 샘플글을 가져다 주고 너네가 첨삭해봐. 너네가 첨삭 선생님이야. 그래서 이게 A인지 B인지 어디가 틀렸는지 점검해봐라. 아이들이 사사지 뒤져요. 그래서 이게 잘 썼나 못 썼나 해서 체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아이가 직접 고쳐봐요. 그거를 제가 강의로서 아주 자세하게 첨삭을 해줍니다. 그럼 아이들이 자기가 이거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별로라고 그러네? 이거는 이렇게 고치는 게 맞는 것 같았는데 아니었네? 하는 걸 보면서 진하게 배우고 그 다음에 첨삭 교재라고 해서 이 문제를 푼 다른 아이들의 첨삭지를 잘 쓴 애들, 못 쓴 애들, 전형적인 실수가 있는 애들 그래서 10개, 15개, 20개를 모아서 줍니다. 그럼 아이들이 이걸 보고 또 복습을 하는 거예요. 주변에 또 이제 잘 쓴 친구들 글이 있고 또 작년이나 같은 문제의 경우는 합격자 첨삭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고 요 당시에 풀었던 요 친구가 이렇게 점검을 받았는데 결국에는 너 원하는 대학교를 가서 기록을 남긴 친구다. 그래서 그 친구의 합격자 첨삭지다. 이런 것도 이제 매 글마다 5개, 6개 정도 골라서 줍니다. 그럼 아이들이 나중에 얘가 결국 갔다는 거구나. 지금은 잘하는 친구도 있고 못하는 친구도 있는데 그런 걸 보면서 아이들이 객관적으로 자기가 어느 정도 잘하는지 위치가 어떤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나면요. 한 편의 글에 대해서 지금 저랑 한번 했죠. 점검 받았죠. 질의응답하고 첨삭 강의 듣고 다른 친구들 글 여러 개를 봤죠. 그러고 나면 뭐 할 수 있을까요? 완벽하게 쓸 수 있어요. 이제 겨우 완벽한 글을 쓸 수 있어요. 그럼 그때 그 완벽한 글을 제가 첨삭해 줍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관문이에요. 이 모든 거를 뚫고 네가 진짜 완벽하다 생각하는 글을
써서 이건 첨삭쌤한테 내는 게 아니고 저한테 직접 줍니다. 현장에선 걷고요. 현장에서 혹시 결석한 친구는 카톡으로 받아요. 그걸 제가 A를 줘야 돼요. 저한테 A를 받는 건요, 솔직히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평가할 때 아이들한테 좋게 말해준 성격이 아니고요. 정말 냉정한 성격이에요. 떨어지면 바로 떨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저한테 A를 받는다는 거는 합격이 당연히 되는 글이 A예요. A0. A 뿌리면 엄청 칭찬해주고요. A 마이너스면은 통과는 할 수 있으나 A0를 위해서 한 번 더 하라고 하죠. 근데 B 뿌리나 B 마이너스도 꽤 있습니다. 당연히 돌려보내요. 뭐 어떻게 되죠? 그 친구는 다시 해야 돼요. 저한테 통과 받을 때까지 이걸 계속 합니다. 제가 이거를 모든 아이들한테 이걸 다 해주려면요. 제가 사실 모든 첨삭쌤들보다 첨삭을 제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 시간을 위해서 제가 시간을 많이 비워둡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아이들한테 꼼꼼하게 점검해서 몇 번씩 하거든요. 이거 덕분에 저는 많이 붙는다고 확신을 합니다. 근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대치동에서 하는 논술 전문 학원들도 발도 못 따라와요. 발끝도 못 따라오는 정도로 제가 여러 번 하고, 그리고 첨삭쌤들한테만 첨삭을 의존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제가 훨씬 더 많이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다른 흔히 말하는 일타 강사들의 시스템과도 차별이 확실히 된다라고 좀 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원서 접수는요, 제가 당연히 개입을 해서 아이들이 이제 지도를 합니다. 요거는 아이들의 점수표들이에요. 이건 이름을 가리고 샘플을 가져온 거예요. 아이들이 정규반 때 저랑 하는 그런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떤 학교, 어떤 문제 때 어떤 유형이 나와서 어떤 부분에서 몇 점 나왔는지를 다 정리를 해서 엑셀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원서 접수 시즌 때 저랑 개별적인 상담을 해요. 저는 이 결과를 가지고 이 아이가 어떤 유형에서 강점을 보였는지, 특히나 약점이 뭔지가 중요해요. 왜냐면 잘하는 건 뭐 잘할 때도 있지만 못할 때도 있는 그 불안정성도 있는데, 약점 유형이 있으면은 그 유형이 나오는 학교를 쓰면 안 되거든요. 그거를 제가 분석해서 아이들한테 조정을 좀 합니다. 이 조정이 제가 좀 세게 들어가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점검 받아서 확인 받으면은 그걸로 이제 원서 접수를 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일주일에 평균 잡아 7시간. 그 정도만 저한테 이제 투자를 하고 성심성의껏 저한테 A를 확인받고 넘어가는 그 장인 정신만 지켜준다면은 저는 아이들한테 이제 합격을 약속까지는 누가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마음으로 약속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거를 다 견뎌내고 성실하게 저한테 A를 끝끝내 받은 친구가 최저도 다 맞췄는데 6강탈한다? 저가 이제 저랑 합의한 원서 접수가 안정지향적으로 하거든요. 6강탈 방지가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근데 다 떨어지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최저도 떨어진 친구도 있고 기타 등등의 이유로 떨어진 친구들도 있겠지만, 제가 여태까지 1타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이런 데서 성과가 좋았기 때문이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오랜 시간 또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부터 질문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편하게 말씀 주시면은 제가